남북 정상회담이 27일 오전 두 정상 간 첫 만남을 시작으로 공식 환영식과 만찬 등으로 진행됩니다. 회담을 앞두고 군 당국은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으로부터 협박 문자를 받고 보좌관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김경수 의원실의 전 보좌관은 드루킹 구속 바로 다음 날 돈을 돌려줬습니다. 한진그룹 도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찍었다라며 대한항공 직원들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본사와 전산센터 등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유력 인사들을 관리해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채용과 광고 청탁은 물론 갖가지 접대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국GM 노사가 군산공장 노동자 고용 문제 등을 포함해 임금 단체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법정 관리는 피했지만 신규 투자 협상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월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환영 만찬 등이 판문점에서 하루 종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기현 기자입니다. 남북이 판문점에서 열린 3차 실무회담에서 정상회담 의전과 경호, 보도 관련 내용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첫 만남은 정상회담 당일 오전에 이루어집니다. 4월 27일 오전에 양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으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환영 만찬을 진행하는 등 남북 정상회담 주요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환영식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군 의장대 사열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공식 환영식은 정상회담 상대에 대한 예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때도 평양에서 인민군 의장대 공식 사열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북측 판문각부터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문 대통령과 첫 인사를 나누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북측이 군사 분계선 넘어 판문각에 생중계 카메라 설치는 물론 기자들 접근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회담 당일 환영 만찬이 잡힘에 따라 남북 정상은 하루 종일 비핵화를 비롯한 다양한 의제를 토론하고 문안 정리를 거쳐 밤늦게 공동선언 형태의 결과물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정상회담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게 바로 환영 만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 여사가 함께 참석해 남북 정상 간 최초로 부부 동반 만찬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지선 기자입니다. 1, 2차 남북 정상회담 기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배우자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이희호, 권양숙 여사는 북한의 여성계 대표들과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최근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로서 이설주 여사를 부각시켜 정상 국가의 힘을 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설주 여사는 지난달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함께 공식 일정에 참석했고 우리 대북 특사단 만찬에도 함께하는 등 최근 주요 남북 교류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여사가 동행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처음으로 남북 부부 동반 공식 환영 만찬이 되는 것은 물론 첫 남북 퍼스트레이디 회동도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일부터는 정상회담 리허설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측에서 판문점에서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25일에는 김창선 단장 등 북측 선발대가 참여하는 남북 합동 리허설을 판문점에서 개최합니다. 남북이 합의한 최종 세부 일정과 내용에 대해선 정상회담 하루 전날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 성의 있는 조치라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성의 있는 선행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의 핵 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핵 동결이 비핵화 대화의 입구라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더 나은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담은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완전한 핵 폐기의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체제 안전, 경제 지원 등을 위해선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회적으로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권도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은 기간 외부 행사를 대부분 취소한 채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북미 사이에 진짜로 긴밀한 막후 협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단순한 압박용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워싱턴에서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에 회의적인 한 언론인의 말을 반박하며 트윗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북한이 세계를 위해 매우 좋은 일인 비핵화와 핵실험장 폐기,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잠시 후 방송에 출연한 백악관 수석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못 박았습니다. 핵실험장 폐기나 실험 중단과 달리 비핵화 합의는 북한 측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최종 목표를 압박 차원에서 언급했을 뿐이라는 회의론이 강합니다. To think that somebody's going to go in and charm him out of that is not realistic.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사이의 모종의 막후 합의, 빅딜을 암시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폼페이오의 방북이 확인되고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등을 발표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트위터 등으로 암시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언론은 협상 초기에 서로 큰 양보를 해 결판을 내는 이른바 빅뱅 접근법을 미국이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괄 타결을 시도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오늘 전격 중단됐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북한 측도 대남 방송을 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오늘 0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2016년 북핵실험에 대응해 재개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북 확성기 중단 조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고 유관 부처와 협의한 뒤 전격 시행됐습니다. 북측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은 선제 조치로 더 이상 남북 간 상호 비방과 선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남북 정상회담 표어인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최전방 지역 40여 곳에 고정식과 이동식 등 대북 확성기를 운용해왔습니다. 우리 군의 조치에 호응해 북한군도 확성기 방송을 점차 중단하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는 남북 정상회담 3대 의제 중 하나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군사분계선 내부의 확성기 방송은 반세기 동안 남북한의 대표적인 심리전 도구였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확성기 방송의 역사와 이번 중단 조치의 의미를 이철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시작됐습니다. 북한 역시 확성기로 대응했습니다. 체제 선정과 비난을 주고받았지만 때로는 확성기로 인간적인 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확성기 자체가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중단된 방송은 재개됐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류 스타의 노래나 날씨 예보 등 생활 밀착성 정보도 방송됐습니다. 방송을 듣고 귀순한 병사가 있을 정도여서 북한 측은 확성기를 목표로 포격하는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북방송입니다. 이번에 핵실험 중단,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 중단, 이러한 조치에 대한 적절한 화답이라. 켜졌다 꺼졌다 반복돼온 대북 확성기 방송의 역사는 전쟁 위기와 화해 협력을 오갔던 남북 관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의 금전 거래 상황이 확인됐는데요. 전 보좌관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다시 돌려준 시점은 드루킹이 구속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건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에 댓글 부대 배후를 공개하면 충격을 받을 거란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드루킹은 텔레그램과 시그널로 메시지를 보내 한모 전 보좌관의 500만 원 수수 사실을 언급했고 김 의원은 황당하다 확인해보겠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사표를 받았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열흘 뒤인 지난달 25일 드루킹은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됩니다. 한 전 보좌관은 구속 바로 다음 날 500만 원을 되돌려줬습니다. 한 전 보좌관에게 직접 돈을 건넨 드루킹의 측근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돈을 빌려줬다,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차용관계라는 한 전 보좌관 주장과 같은 취지인데 경찰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용증도 없이 현금을 작은 가방에 담아 건넸고 돈을 돌려받은 시점도 문제가 불거진 후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500만 원의 출처와 명목을 확인하기 위해 경공모 회계 담당자인 파로스 김모 씨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로스는 드루킹이 경공모 회원들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 리더로 지칭한 핵심 인물입니다. 또 한 전 보좌관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종합 편성 채널인 TV조선의 기자가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 씨의 출판사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실을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지난 18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양주 등을 훔치다가 붙잡힌 절도범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기자가 태블릿 PC와 USB, 즉 이동식 저장 장치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기자에게 곧 출석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댓글 조작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네이버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여전히 댓글 정책을 개선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인데요. 이 댓글이 광고 매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포털 시장의 70%를 장악한 네이버의 뉴스면, 순위를 매긴 랭킹 뉴스 아래 댓글 많은 뉴스들을 따로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많을수록 더 쉽게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대화를 할 때 좀 통하려면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용자들은 댓글로 여론을 파악한다고 생각하지만 포털사엔 댓글이 방문자 숫자를 늘리는 좋은 전략입니다. 방문자가 늘수록 광고 수익도 함께 늘어납니다. 실제 네이버에서 기사를 찾아가면 PC와 모바일 모두 뉴스와 댓글 사이사이마다 광고를 올려놓았습니다. 광고 단가는 CPM이라는 방식으로 책정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띌수록 광고비를 더 내는 방식입니다. 광고비를 많이 쓰실수록 점유율이 높아지세요. 최소 500만 원부터 집행 가능하실 거예요.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댓글 시스템의 개선을 망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댓글 역시도 뉴스와 같은 컨텐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광고 수익이 나는 지금의 시스템상 댓글 시스템을 바꿔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네이버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네이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원 정도. 이 가운데 광고 수익 비중이 56%에 이릅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 세 야당이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선 대선 불복 선언이라며 일단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황현택 기자입니다. 세 야당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은 19대 대선 과정의 여론조작 의혹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검 추천권도 민주당을 뺀 야 3당이 갖도록 했습니다. 새 정당의 의석수는 160석, 본회의 표결까지 갈 경우 특검법 통과 요건을 채웠습니다. 야 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도 보조를 마쳤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야권 공조하에 대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했던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특검법은 대선 불복 선언이다. 국회 정상화는 거래 조건이 아니라는 강경 기류가 의원총회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특검법 수용 여부는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 위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설전만 벌어졌습니다. 최순실 국정화 특검을 들어줬습니다. 자신들이 적폐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북처럼 한쪽이 핵무기 안 가진 게 다행입니다. 이번 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 3당이 정쟁 자제를 선언했지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확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오늘이 국민투표법 개정 마감 시한인데요.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이렇게 전국이 경색되면서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구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이 아니라 드루킹 사건의 질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했고 이 회의를 정치공세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를 불가능하게 해 4년째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처리는 이렇게 불발됐고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안 동시투표도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에는 여야 모든 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권력구조 등 개헌안 자체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벌여보지도 못한 채 정치 실종 상태에서 시간만 보낸 겁니다. 모든 책임은 오로지 자유한국당에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개헌 반대 세력, 호원 세력인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매서운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국민투표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헌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대단히 민주당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그런 국민투표법 처리 상황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던 청와대는 내일 개헌 무산에 대한 유감이 담긴 입장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자제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사죄를 했지만 국민들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또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씨가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라며 대한항공 내부 직원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호텔 조경공사 현장. 사복 차림의 여성이 삿대질을 하며 여직원을 몰아세웁니다. 직원들이 두 손을 모은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성난 발길질이 이어집니다. 분을 못 참겠다는 듯 여직원을 거칠게 밀쳐내고 주변에 만류도 뿌리칩니다. 직원이 들고 있던 서류 뭉치까지 빼앗아 허공에 패대기 칩니다. 조연아 조현민 씨의 어머니 이명희 씨라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영상을 공개한 대한항공 직원은 이 씨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마다 항상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영상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개설한 SNS 비리 제보방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경찰은 이명희 씨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보방에는 조 회장 손주를 위한 드론 제작 지시 의혹, 또 채용 선정 의혹 등 다양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한꺼번에 토해내며 조 회장과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까지 총수 일가의 완전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도 계획 중입니다. 이번에만 바꾸자니까 아니라는 생각이니까 나도 하겠다, 참석하겠다를 얘기하니까 5번에 있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절반 정도 오지 않을까. 조 회장은 사과하고 딸들은 사퇴했지만 갑질 동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오늘 관세청이 2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관세 포탈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세청도 그동안 은밀하게 통관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비난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공하영 기자입니다. 오늘 관세청이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한 곳은 1차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현민 전 전무의 사무실과 대한항공 본사 그리고 전산센터입니다. 1차 압수수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당에게 관세 포탈 혐의가 포착되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여기에 조직적으로 동원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관련 증언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항공사 전 직원 A씨는 총수 일가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의전 담당 직원이 따라붙는데 이 경우 대부분 프리패스라고 취재진에게 증언했습니다. 항공사가 미리 세관에 명단을 보내둔다는 겁니다. 특정 비행기 승객을 전부 조사하는 경우 역시 미리 정보를 넘겨주기도 합니다. 사실상 세관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항공사 직원들이 평소에 세관과의 돈독한 관계를 위해 노력한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제대로 될까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도 조현아 씨의 관세 포탈 의혹이 불거졌지만 개인 통관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며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던 건 바로 관세청이었습니다. KBS 뉴스 공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고해상도 CCTV를 설치해서 노조원을 감시해왔었다는 의혹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최근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검찰은 노조 와해 문건이 보관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문건 외에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주로 지역 서비스 센터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방검용이라면 카메라가 서비스 센터 출입구 등을 가리켜야 하는데 영상은 노조원의 모습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조원의 책상이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영상도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해당 CCTV는 200만 화소 고화질에 주민 기능까지 장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 뒤쪽으로 머리 위 등 뒤에 이렇게 다 CCTV가 들어갔죠. CCTV가 저렇게 좋을 필요가 CCTV가 없었어요. 검찰은 노조 설립 이후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CCTV 영상이 수집 보관되어 온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거나 징계를 위한 채증 목적으로 CCTV를 운영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검찰은 CCTV 영상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삼성전자 서비스 관계자를 불러 수집과 보관 경위, 운영 목적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이렇게 노조를 가혹하게 탄압하던 삼성이 다른 한편으론 우리 사회 최고위급 인사들을 평소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그 낯부끄러운 실태가 일부나마 드러났습니다. 삼성의 2인자라 불리던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이 독립언론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2015년 10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이름과 수험번호,
주민번호에 출신 대학과 지원 직무까지 적혀 있습니다. 삼성 계열사의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출장을 가면서 문자로 널리 해량해달라고 보냅니다. 우재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2016년 사업과 관련된 문자를 보냅니다. 버스 돌출 번호판 광고 청탁입니다. 도움받기 어려워진 상황인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하고 그 뒤엔 염치 없지만 꼭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합니다. 확인을 위해 전화했지만 윤 의원은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 전 의원은 친구의 부탁으로 민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하고 아주 둘도 없는 친구인데 부탁을 해서 장충기라는 분이 대외 업무를 보는 사람이니까 소개를 하고 삼성의 다른 분 통해서 한번 부탁을 했었어요. 경제부처 최고위 관료들도 삼성의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오페라의 고급 골프장 접대를 받은 뒤 살맛나게 해줘 고맙다고 합니다. 장 전 사장은 무더위 안부를 물으며 당시 최신 기종인 갤럭시 노트 7을 보낸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박재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 전 사장을 형님으로 호칭합니다. 그러면서 골프장 표 예약은 물론 지인의 추천서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다 하숙을 같이 해서 원래 친한 사이예요. 그만두고 나서 민간 끼리의 문자잖아요. 삼성그룹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다음은 한국 GM 노사 협상 소식입니다. 벼랑 끝에서 대치하던 한국 GM 노사가 막판에 한 발씩 양보해서 임금 단체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현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감 시한을 50분 앞두고 긴박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한국 GM 노사가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파국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군산 공장 노동자 680명의 고용보호 문제는 사측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무급휴직은 없던 일로 하고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 배치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도 남는 노동자에 대해선 노사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평 공장에는 신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창원 공장에는 신형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생산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General Motors has indicated its willingness to allocate to GM Korea two important new product programs. 비용 절감은 노조가 받아들였습니다. 올해 임금은 동결하고 학자금과 휴가비 등을 손봐서 복리후생비 등 750억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합의에 실패한 노사는 어젯밤부터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막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면 한국 GM 노사가 회생을 위한 첫 단추를 정식으로 꿰게 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보신 것처럼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한국 GM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무엇인지 경제부 박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이제 공이 주채권자인 산업은행 그리고 GM 본사로 넘어왔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네,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금 지원을 둘러싼 상황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산은과 미국 GM과의 협상 상당히 복잡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먼저 미국 본사가 한국 GM에 빌려준 돈 3조 원이 있습니다. 이걸 우선 한국 GM의 주식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자 비용 등을 좀 줄여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 GM의 한국 GM 지분율이 올라갈 거고요. 반대로 산은 지분율이 1%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산업은행이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기가 어렵겠죠. 일단 이 부분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우리 정부는 추가로 미국 GM에 3조 원을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GM이 대주주니까 결자 해지하라는 차원인데요. 미국 GM은 그러면 산업은행이 5천억 원을 새로 투입하라. 그런 확약을 먼저 하면 우리도 돈을 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먼저 돈을 내라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GM 본사가 정부 지원만 받고 철수해버리는 이런 먹튀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건가요? 네, GM 본사는 최근 몇 년 새 수익성이 낮은 시장에서는 가차없이 철수했습니다. 2013년부터 유럽 시장 철수, 인도네시아 공장 철수, 그리고 태국과 러시아의 계열사 매각을 단행했는데요. 특히 GM은 호주 정부에서 10년 넘게 15억 7천만 달러를 지원받았는데요. 결국 수익 구조가 망가지자 2013년 공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호주 정부와 지원책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GM이 현지 사업 존속을 강하게 시사했는데요. 지금의 우리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바대로 그러면 GM 본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협상 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제가 처음에 GM 본사가 한국 GM에 3조 원을 빌려주고 이 돈을 주식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했는데요. GM 본사는 자기들이 먼저 얘기했던 이 출자 전환을 처리할 수 있다고 먼저 하는가 하면요. 신규 투자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남아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도 또 한편으로는 보내고 있는데요. 대량 실업이 있을까 봐 약해질 수 없는 정부 입장에서는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원래 협상 마감 시한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이날 노사협상 결렬 소식이 나오면서 워싱턴에 가 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관계장관 전화회의를 소집하고 노사 합의를 촉구했는데요. 일자리 15만 개를 잃을 수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도 나섰고요. 급했던 셈이죠. 이런 걸 미국 GM이 모를 리도 없었고요. 그렇군요. 우리 정부 입장이 참 난감하게 됐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가? 네, 정부가 한국 GM 지원에 대해서 내세우고 있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GM 본사의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GM 본사가 내놓을 경영 정상화 방안입니다. 대외적으로는 GM 본사가 한국 GM을 계속 이 땅에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자금 투입이든 제도 지원이든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식이든 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또 국민 세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되면 다국적 기업의 이른바 먹튀를 방조하는 셈이 되고 부실 기업에 세금만 쏟아부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협상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원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반대 주민들과 경찰의 대치 끝에 공사 장비가 반입됐습니다. 진입로를 점거한 주민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유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주민을 경찰이 한 명씩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드 기지 내 공사에 반대하며 진입로를 막아선 주민과 단체 회원들은 200여 명. 경찰은 병력 3천여 명을 동원해 3시간여 만에 해산했습니다. 경찰이 주민들을 강제 이동 조치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주민과 단체 회원 등 20여 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입로가 확보되자 공사 장비와 인력을 실은 차량 22대가 곧바로 기지 안으로 향했습니다. 국방부는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장병 400여 명의 숙소와 식당을 개선하기 위해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은 지붕방수공사 등 일부 공사만 진행하고 나머지 공사를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했습니다. 비핵화 문제도 나오고 있고 핵전략 자산을 뺀다는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큰 틀에서는 사드는 곧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개선 공사가 앞으로 석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사드 보복 이후 1년 만에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방한한 중국 관광객이 40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도 지난해보다 10.7% 늘어난 136만여 명으로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관광공사는 한중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중국 개별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핵개발에서 경제발전으로 정책 전환을 선포한 북한이 주민들에게 새로운 전략 노선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진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20일 열린 전원회의 결과를 연일 보도하며 새로운 전략 노선인 경제 집중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 천만 군민은
필승의 신심이 넘치어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도정에 한 사람같이 떨쳐놨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외자 유치를 위한 경제개발구 지정 같은 개혁 정책을 펼쳤지만 대북 제재에 막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핵실험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던진 북한이 경협 관련 논의를 적극 요구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2007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14선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개의 경제개발구가 이제 착공이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 남측에서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과 경협을 연계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경협 논의엔 선을 긋고 있지만 북의 기류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협이 주 의제가 돼선 안 되지만 북한의 돌발 요구에 대비한 단계별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나흘 뒤면 회담장에 마주 앉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어떤 식으로 회담이 진행될지 궁금증도 기대도 큰데요. 평소 두 정상의 성향을 토대로 협상 스타일을 분석해봤습니다. 한반도 특별취재단 김경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랜 시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두혈통이라며 후계자 교육을 받았죠. 이런 다른 배경 때문일까요?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미국 타임즈는 협상가 스타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신보다는 상대방에게 공을 돌려서 원하는 걸 얻는다는 분석입니다.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승부사 기질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핵 도발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두 등을 돌리자 신년사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 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뭘까요? 문 대통령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베를린 구상처럼 한 번 정한 원칙은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게 주변의 평가입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실용을 중시한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중국 경제를 개방한 덩샤오핑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협상 태도는 어떨까요? 문 대통령은 섬세함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유리알 다루듯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었죠. 반면 김 위원장은 공격적인 성향이란 평가입니다. 내 책상에 핵단추가 놓여 있다던 강경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두 정상이 통큰 합의를 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영화 관람료가 많이 올라서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5월 황금 연휴에다 상반기 기대작인 어벤져스 개봉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시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파로 붐비는 주말 극장가. 영화표 2장을 끊으니 24,000원이 결제됩니다. 한 장에 1,000원이 올랐습니다. 누구하고 상의 없이 멋대로 올리는 것 같아. 공급자가 1,000원 올리고 2,000원 올려도 아무도 뭐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 1위 사업자 CGV가 지난 11일 관람료 1,000원을 인상했고 뒤따라 19일엔 롯데시네마가, 오는 27일엔 메가박스가 영화 관람료를 올립니다. 팝콘 먹고 이렇게 콜라 마시면서 영화 제대로 관람할 수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서 자주는 못 볼 것 같다. 특히 극장들은 상반기 최대 기대작인 어벤져스 3편 개봉과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때문에 관람료 인상으로 매출이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합상영관 측은 시설을 고급화하는 등 비용 부담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매출 배분 원칙에 따라 영화 관람료의 절반 이상이 투자, 배급사, 제작사 등으로 배분되는데요. 영화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는 4.2회. 영화 관람이 국민 여가로 자리 잡은 만큼 일방적인 가격 결정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이렇게 대형 극장들이 동시에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 담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명백한 담합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어서 송형국 기자입니다. 대형 극장들의 관람료는 2014년부터 3차례나 똑같은 방식으로 올랐습니다. 4년 전에 이어 2016년과 올해까지 CGV가 올리면 곧이어 두 업체가 따라갑니다. 관람료 1,000원을 올리면 450원 정도가 극장 몫입니다. 관람료를 1,000원 올릴 때마다 극장 3사의 한 해 매출은 62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는 명백한 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것은 담합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금액 차이도 없이 시기도 다르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올립니까? 극장들은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 비용이 부담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좀 검토를 해온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직간접적 담합의 증거가 없으면 제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시민단체 입장은 다릅니다. 외관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이제 정황을 여러 가지 봤을 때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묵시적 합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추정한다는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장들의 행태로 볼 때 이와 같은 관람료 인상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조사하느냐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오늘 오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덕래 할머니가 향년 97세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할머니를 포함해 올해 들어 위안부 피해자 4명이 숨지면서 생존자는 28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 해외 출장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는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해서 국익 관점에서 허용이 필요하다면 명확한 허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대 목동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문병인 이화 의료원장은 신생아 4명이 숨진 중환자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진 신청 철회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어젯밤 교통사고로 중국인 관광객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북한과 공조하며 사고 처리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빗길을 달리던 버스 한 대가 찌그러진 채 전복돼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어젯밤 황해 북도에서 난 이 사고로 중국인 관광객 32명 사망에 2명 중상, 북한 안내원도 4명이 숨졌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中国驻朝使馆工作组在朝外务省负责人的陪同下，火速赶赴事发现场。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원인, 특히 왜 사상자가 많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북한 측이 이 사고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全力开展救治、善后和事故调查工作。我们还将与朝方保持密切沟通和协调，全力地做好有关的后续工作。 북한에서는 2011년에도 중국인 관광객 7명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한 해 수만 명이라는 추산이 나올 정도로 북한 여행을 가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然后我们截止今天报名的是5月2号已经分团了，然后现在收的是5月10号的。 중국 당국은 북한에서 일어난